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이 지금 뭐 2100대를 찍고, 당시에 이제 수많은 분석들과 걱정들이 난무했죠. 위기설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극단적 상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보통 이렇게 상승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구간들, 내지는 하락 쪽으로 좀 과도하게 쏠리는 구간은 큰 바닥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반등 내지는 반락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이어서 제 경우에는 9월 말이죠. 9월 말일이 2134포인트 저점이 나온 날인데, 그날의 저점을 만든 이유가 영국의 LDI 문제로 인해서 영국 국채 길트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그로 인한 영국의 연금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제 LDI 운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위험으로 확산되면서 영국만이 아니라 미국채 쪽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혹은 미국의 금융사들까지 전이되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마치 08년도 우리가 금융위기 때처럼 거기에다 심지어 그와 관련한 변동성은 아니었지만 크레딧 스위스의 어떤 자본 건전성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이게 크레딧 스위스가 제2의 리먼이고 이런 LDI 문제가 과거에 서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그 CDO 문제가 생겼던 LDI가 그 CDO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막 확대 재생산하면서 마치 이제 금융위기와 같은 폭락 장세에 대한 공포를 한껏 시장에서 막 스토리텔링으로 막 끌어나갔죠. 근데 지금 이제 한 3주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 상황이.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오히려 저는 문제가 된 게 영국의 길트 채권 금리이고 그게 미국 국채 금리이고, 채권 쪽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지금 LDI 문제가 연기금 운용들, 그 퇴직연금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같은 게 될 것이고요. 국가가 운영하거나 혹은 큰 자산운용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이런 연금 시스템에서의 황금성의 문제가 된다면, 제가 그래서 그 당시 설명까지 드렸죠. 연금은 이후에 확정 보장해서 지급해줘야 되는 연금액 자체를 그 연금 운용사들은 부채로 잡는다. 그래서 이 LDI가 부채 연계 투자 상품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돼서 오히려 기초 자산, 즉 원래 돈을 받은 그 자산 쪽에서도 문제가 된다라면은, 이게 차후에 내가 계속해서 퇴직해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입 내지는 월급에서 차감되어 있던 이러한 퇴직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은, 이건 간단한 증시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이고 이건 반정부 상황까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터트리고 갈 수 없는 문제, 반드시 봉합한다. 그래서 제가 대마불사 이런 말씀까지 드렸죠. 대마 중에서도 이건 너무나 큰 대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뭔가 금융위기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의견을 좀 드렸죠. 영국에서 이 부분은 일단 감세한 철회하고, 영국의 트러스 총리는 물러날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만, 아마 정치 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임 재정장관이 이제 기존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걸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국 문제는 이제 좀 수습이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 금리가 여전히 조금 더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발작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탠딩 레포라고 이제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영국 영란은행에서 그런 문제되는 부분들을 커버해 주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패닉셀은 일단 진정이 됐고, 그러면서 시장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황의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시황의 구간이고, 제가 시장의 성격을 그냥 여러분들께 지금 잠깐 그냥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성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참 피곤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연준 페드 FOMC 스케줄 설명드리는 것조차 좀 이제
피로도가 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항상 내려가면은 이게 추세 라인이 되고요. 여기가 정점이죠. 상승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정점이 되면은 이렇게 조정 기간이 되고 이게 이제 추세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이게 추세 저항 라인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궤적이 이렇게 V자로 나가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옆으로 가서 이 추세가 만날 때까지 오랜 시간 횡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급락 나왔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횡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이 스타일에 따라서 여기가 모서리는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스타일에 따라 종목도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황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버티느냐, 팔아두느냐, 이런 걸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 방향성이고요. 이 방향성이 이런 구간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구간들. 제가 좀, 제가 여러분들께 그 전략은 뭐 초보자분들께는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제일 첫 번째 매수를 얘기했던 자리가 제가 2,700선 이하였잖아요. 그죠? 제가 애초에 원래 3,000대 이상에서는 여기서는 뭐 현금화 매도 의견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입장이었고 한 2,700 이하 정도부터는 좀 사봐도 되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입장에서 보통 이제 투자자들은 원래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샀다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하고 분명히 요 3월달 정도에 다시 2,700 내외 아마 매수 제가 의견 드린 거의 그 시점에서 다시 현금화 의견 매도 의견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매도 의견을 다시 드렸거든요. 이거 제가 생각했던 정도의 반등 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다시 팔아도 둡시다 했다가 다시 또 이 구간에서 2,500에서 2,500 이하는 괜찮을 것 같다 매수했다가 또 이번에 잭슨홀 미팅 나와서 거기 또 2,500이었어요. 다시 현금 확대를 좀 해놓자.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요 2,100 이하에서 2,100대 9월 말 결과 보고 이 잭슨홀 미팅 보고 제가 현금화 말씀드렸고 오히려 9월 말 LDI 문제 나오고 나서 다시 매수. 이제 이거는 이제 괜찮을 것 같다. 더 싸졌고 그래서 요런 좀 얄밉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죄송한 점은 좌우간 여기서부터 매수를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 사지 마라 해가지고 여기서 샀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대처를 하면서 조정장은 주식시장이 결국 올라가지 않으면 저처럼 뭐 파생이나 하방 플레이 하지 않는 사람은 좌우간 올라가는 구간에서 시장 수익률은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횡보할 때는 종목으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횡보할 때는 이렇게 횡보할 때 그래서 제가 태조 이방원 관련 섹터 좀 일찍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옆으로 갈 때 먼저 치고 나가는 애들이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전술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저점을 찍었죠.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와서 시장이 이렇게 위쪽으로 빠르게 가잖아요.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네카오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되면 많이 올라가요. 당연히. 근데 이게 시장이 제가 아까 스타일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런 게 많이 올라가고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대 낙폭 패턴이 나와서 돌아가면은 이게 나오는데 근데 시장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옆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같이 옆으로 가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좋은 패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닥권에서 뭐 어쩌간에 거래가 바닥에 터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바뀜이 나왔고 바닥에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바닥 형성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급등을 기대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세게 돌아가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게 빨리 올라가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옆으로 가버리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싸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옆으로 가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떨어질까봐. 근데 그걸 견뎌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옆으로 가버리면 그 구간에서 뭐가 움직이냐면 여전히 태양광, 제 태조 이방 얘기 하지 맙시다. 사실 저는 이렇게 네이밍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 그대로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시대니까.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 2차 전지는 이건 이미 이제 약간 필터링이 돼 있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링 쪽으로 좀 주도 움직임이 옮겨갔고요. 그리고 방사는 대우조선 인수권 때문에 하나그룹이 자금 소요 때문에 좀 약하지만 방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사업이 되면 수출 주력 사업이 돼버리면 이건 쉽게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간단 말이에요. 기존에 강했던 것들 그리고 시장이 어지간히 세상이 나빠져도 지금 업황이나 상황이 괜찮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두 패로 나뉜 겁니다. 시장이 지수 시장이 좀 답답하면 이쪽이 움직이고요. 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거 치고 나가는 거 보세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게 지금 요게 대장이잖아요. 2차 전지 쪽에서도 리사이클링 쪽의 대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IRA 법안이나 이런 쪽 제일 최대 수혜의 종목군이 움직이는 이런 양상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은 답답하니까 방산 바로 아침에 딱 치고 나오죠.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제 시장이 저점은 찍었는데 급등이 아닌 것 같다 하니까 이거 바로 돌아 나오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장 지수가 좀 이제 눈에 띄는 의미 있는 반등이 시작된다 그러면 얘네가 좀 쉬고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유들이 쫙 반등이 나가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저는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위기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대처를 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바로 그 정도까지 염두에 두시는 건 조금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3,300에서 2,100대까지 하락한 데에 대한 반등권역에 대한 포지션으로 지금은 구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좀 여전히 드리겠습니다. 큰 의견을 좀 먼저 드렸고요. 좀 단기적인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이 또 다시 움직이고 우리나라가 어제 오후부터 좀 불안정한 시세를 오늘 오전까지 보여줬죠. 몇몇 가지 그 요인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의견을 드리면은 자, 테슬라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테슬라가 시간으로 5% 급락세에서 우리 아침 시세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잘 가던 2차 전지 섹터 종목들이 다 매물을 좀 크게 맞았죠. 특히나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테슬라와 링크돼 있는 기업들이 조금 낙폭이 좀 더 심하게 나왔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는 원래 투자 의견이 극과 극입니다. 원래 월가에서도 극과 극이고 일반 대중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테슬람이라고 할 정도로 테슬라의 미래의 성장과 일론 머스크의 어떤 혁신성을 완전 신봉하는 투자자들이 꽤 많은 편이고요. 그 이외의 투자자들은 이건 자동차 회사 치고 너무 비싸다. 라는 어떤 그런 포지션들. 예, 그래서 투자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다르고 공매도도 많고, 그러니까 좋을 때 아주 좋고 나쁠 때 아주 약한 그런 전형적 성장주의 어떤 고변동성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번 실적이 테슬라의 성장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도 일각에서는 제시하는데 데이터를 봐야죠. 예, 누가 얘기하는 걸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보시면은 이 테슬라의 이게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저는 직접적으로 테슬라 투자를 저는 권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주력 사업인 2차 전지의 성장 여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만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 1위이고 1위 성장 기업인데 얘가 성장 한계를 봤다면 전기차 산업 자체가 성장 한계를 본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성장을 계속해야지 국내 2차 전지 기업들도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방정식이 꽤나 저는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3분기 분기 기준입니다. 이거는 분기당 기준인데 인도 딜리버리 기준으로 보면은 요 2분기가 중국 봉쇄 때문에 좀 내려갔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한 것보다 약간 미세하게 매출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혹은 9월 달에 인도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분기 말에 너무 이게 데이터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그림까지 준비 안 했는데 분기 말에 딜리버리가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 뚝 떨어지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 이게 운송 문제가 분기 말에 너무 심해서 비용이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그 문제지 다른 게 아니 수요 감소 아니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좌우간 성장 한계 본 게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지금 분기별이고 그리고 여기 현금은 프리캐시 플로우도 보시면은 그 현금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번 분기가 여기거든요. 그 최대 현금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순이익인데 순이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순이익도 지금 이 파란색이 이제 순이익이고 여기 이제 에비타인데 예, 이 1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일단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4분기 전망은 더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테슬라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전기차의 성장 기조는 아직까지 성장의 피크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장 둔화, 성장률 둔화 이걸 논할 상황이 아니다. 이건 이제 연간이니까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초고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연평균 성장률 지금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하나의 산업의 1위 기업이 이렇게 초고성장한다는 건 그 산업은 아직까지는 고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 지금 오뚜기 시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셀 갔다가 양극재 갔다가 뭐 셀이랑 처음에 동박 갔다가 그다음 양극재로 갔다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양극재에다가 음극재 부분적으로 가면서 리사이클링 종목으로 이동하고 중간중간에 장비주 갔다가 막 이러고 그 해당 산업 안에서 이렇게 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이유가 시대적인 상황인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뭔가 시장의 전반적인 그 중심 주도주 아젠다는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조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붕괴된 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제 미국 시장의 현상인데 여기가 이제 유럽 LDI 문제가 생겼을 때이고 그 자리가 이제 4%였거든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그리고 여기가 CPI가 발표됐을 때가 4.1%가 나왔는데 어제 거기에 넘어갔어요. 거기 어제 넘어가서 4.1213 정도, 127 뭐 이 정도가 나왔는데 그 고점이 넘어간 거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지난 CPI를 보고 나서 11월 달 0.75% 인상 확률은 거의 100%예요. 98%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12월 달,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보여드렸죠.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12월 달에 0.75%로 바뀌었어요. 확률이 높은 게. 원래 0.5가 거의 지배적이었는데 0.75로 확률이 바뀌어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7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연말 금리가 4.75예요. 이거는 지난 9월 FOMC 점도표보다 높잖아요. 그죠? 지난 9월 FOMC 점도표가 최상단이 4.75까지가 몇 명 없었어요. 평균이 4.4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4.75가 상단금리로 올해 연말로 넘어간다? 그럼 내년도에 예상치가 4.6을 이미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내년에 올해 연말까지 0.75 하면은 내년에 5%를 넘지 않으려면 내년에 이 0.25% 딱 한 번밖에 안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 이렇게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렇게 스티키하게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지금 숙제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 5 넘는다. 그러니까 5%대, 그러니까 5.25든 5.5든 5%대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금리가 2023년도에 갈 수 있다라는 경계감이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그러면서 지난 이번 주 초반에 막 미국의 기술주들도 출렁거리고 다시 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봐야 되는 거는 근데 어제 달러는 안 깨졌어요. 안 치고 나갔어요. 채권 금리가 넘어갔으면 달러도 넘어갔어야 되는데 달러가 지금 안 넘어갔어요. 달러 인덱스거든요.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제가 말씀드렸죠. 한 마이너스 1% 정도는 그 역스프레드, 즉 실질적인 정책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내려갈 테니까를 반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 마이너스 1% 정도는 역스프레드가 나오고 있는 게 맞아요. 이게 5까지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이게 달러가 반향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꺾이지 않을까? 라면 저는 이제 이게 꺾이면은 이 10년물 금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랠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이게 꺾이면은 본격적인 반등이에요. 좀 더 자신 있는 반등.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오히려 네카오 뭐 반도체 이런 게 같이 반등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얘네가 뭐 3.74 이 안에서 이렇게 놀아버리면은 S&P 500 지수가 뭐 4,100 이 정도까지 반등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도 뭐 한 지금 2,200을 넘냐 못 넘냐 하는 게 아니라 한 2,400, 2,500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어제 더 넘어갔는데 달러가 안 넘어간 게 저는 어떻게 될까 한번 두고 봐야 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장 뭔가 막 위험하게 무너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좀 예측할 수 있으리라 이런 정도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한 가지 더 문제가 됐던 게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인데 이게 이제 국내 PF, 즉 지난주에 한은에서 PF 모니터링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뭔가 뭐지 했거든요. 왜 갑자기 PF 모니터링?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 보다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고랜드, 강원도 레고랜드랑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 레고랜드만 언급을 했는데 롯데건설이 이 회사채 조달이 안 돼가지고 유상증자를 했죠. 이게 약간 이건 뭐 오피셜은 아니다. 이건 약간 루머성이긴 한데요. 롯데건설이 2천억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비상장 회사니까 모회사가 2천억 투입한 거죠. 롯데에서. 근데 이게 원래 회사채 조달을 하려고 했는데 꽤나 높은 회사채 금리로도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유상증자 했다라는 소문이 좀 여의도 증거까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충청남도 한 6위 정도의 광급 공사 량 기준으로 보면 한 6위권 정도에 있는 우석건설이라는 비상장 건설사도 지금 부도 위험.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어제 오늘 쭈르륵 나오면서 국내 이 증권사들은 오늘 급락했죠. 이게 PF 오픈 익스포저가 좀 노출도가 높은 증권사 위주로 오늘 증권사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건설사들도 지금 막 출렁거리고 있고 국내 이 고금리의 양상이 PF에 제일 취약하거든요. 이런 고금리 문제가 국내 부동산 특히나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서 먼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전반적인 이 국내 유동성 우려가 과거에 무슨 저축은행 문제나 뭐 카드채 문제나 이런 것처럼 국내 유동성 문제가 혹시라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니까 이런 우려감까지도 어제 오후장 오늘 오전장 정도에서 반영이 꽤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시장에 뭔가 이렇게 막 괴롭혔던 걸 감안하면은 사실상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은 꽤나 건재한 겁니다. 견고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기존에 모서리는 여긴 것 같아요. 모서리는 여긴 것 같은데 11월 3일까지 아직까지 2주가 남았어요. 2주가. 이게 만약에 채권 미국채가 좀 꺾이거나 하면은 뭐 이 정도까지도 반등 520선 골드 확정 짓고 하면 60선 정도까지나 뭐 혹은 30선 정도까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기술적으로 520선 골드를 못 내고 다시 이렇게 주저앉으면은 패턴이 이게 전저점을 한 번 정도는 더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뭐 무너진다고 보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 FMC가 11월 3일이니까 그때까지 좀 답답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상승 모멘텀 일단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그런 점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여기 시장이 위쪽으로 좀 더 한번 뭐 11월 3일 전까지 한번 가는 구조면은 뭐 반도체, 네카오 이런 게 좀 올라갈 거고 그게 옆으로 가는 구조면은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 뭐 2차 전지, 방산 이런 쪽이 여전히 시장 안에서 틈새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뭐 작년도부터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은요, 이렇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모로 뭐 카카오의 문제부터 해서 제 생각에는 일단 중기적인 한 번의 터닝 포인트 정도의 요인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뭔가 막 터지지 않을까. 이미 악재들은 지금 대단히 많이 나왔다. 오늘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PF 문제까지 오픈됐다라면은 사실은 꽤 많이 악재는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벌벌 떨어서 이제 와서 뭔가 막 매도하고 현금화 하시는 것보다는 좀 견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시고요. 매수는 뭐 용감하게 하시되 타이밍만 뭐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 섹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타일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선방 그리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좀 더 나은 구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